맞은다는 얘기는 이제 각각의 이제 몇 가지가 섞여 있던 간에 각각의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을 고스란히 갖고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물질에 해당하는 고유한 특성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고유한 성질은 없어요. 그래서 혼합된 비율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날 수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종류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균일 혼합물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기예요. 공기. 공기의 비율 78%가 질소기체, 21%가 산소기체죠. 고산지대에 가게 되면 이거 비율은 동일한데 공기 전체 양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은 항상 섞여 있는 농도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디를 맛봐도 똑같은 짠맛이 나는 소금물, 그 다음에 단맛이 나는 설탕물, 이런 거 전부 다 균일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탄산음료도 여기 들어갑니다. 자, 음료수 중에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균일 혼합물인데 흔들어 먹어야 되는 물질들 있죠. 음료수들, 그건 전부 다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흔들어 먹는 우유, 흔들어 먹는 버블티 같은 거, 그다음에 미숫가루 같은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주스 이런 것도 전부 다 흔들어 먹죠. 이런 거 전부 다 불균일이고, 그 다음에 암석 있죠. 암석도 불균일이에요. 어디에는 조금 작은 모래들이 많고 어디는 조금 큰 자갈들이 많죠. 이런 거 전부 다 불균일. 그 다음에 어디 뭐 흙탕물 같은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불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흔들어 먹어야 돼요. 그냥 마셨구나. 그냥, 근데 그 솔직히 뭐 가져온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데, 주스 같은 거 계속 한 군데에다 오래 두잖아. 그러니까 밑에는 약간 뿌옇게 되고 위는 조금 맑게 이렇게 층이 분리된 게 볼 수 있어요. 흔들어 먹어. 흔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질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물질의 특성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색이나 맛, 냄새, 그 다음에 촉감, 이런 것들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이론적으로 다가가면 녹는 점, 어는 점, 그 다음에 끓는 점, 그 다음에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색이나 맛이나 냄새, 촉감 등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는 따로 용어로 나타내지는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 수많은 물질의 특성 중에서 비슷한 거, 즉 다른 물질이어도 비슷한 몇 개의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몇 개의 경우는 가능하나 전체가 비슷한 경우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야. 소금이랑 누가 있냐면 설탕 가루가 있어. 그럼 둘 다 하얀색이고 잘만 가공을 해놓으면 둘의 알갱이도 거의 비슷하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맛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가지면 뭐 녹는 점, 끓는 점까지 전부 다 일치하는 경우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전체적인 부분이 일치를 했을 때 그거를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쩌다 한두 개는 비슷할 수 있어. 일치가 아니라. 근데 전부 다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특성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을 구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순물질이다. 순물질은 양이 다르더라도 이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질의 특성은 같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 물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어. 근데 뭐 물이 10g만 100도에서 끓거나 만약에 물이 200g으로 늘어나면 걔가 뭐 끓는 게 달라지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죠. 그쵸? 자, 거기 별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물질의 특성의 동그라미 2번. 같은 물질의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혼합물 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혼합물은 고유한 특성 없는 대신에 섞인 물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었죠. 거기 3번도 줄 쳐주세요.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은 별표입니다. 물질의 양이 달라져도 순물질 경우는 무조건 같다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뭐 사용할 거냐면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요거까지 사용을 할 거고 다른 이제 우리 다음 중단원에서 밀도와 용해도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거까지만, 밀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물질을 구분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구분하는 거, 가능한 거 나올 건데 그 중에 여기 나오는 게 끓는 점과 어는 점이죠. 자, 끓는 점이라고 하면 액체가 무엇으로? 기체로 기화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1학년 때는 뭐가 나오냐면 기화, 열, 흡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녹는 점 나오죠. 녹는 점은 고체가 무엇으로 변할 때? 액체로 변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를 융해라고 하죠. 그래서 융해, 열, 흡수입니다. 왜냐하면 저 활발한 상태로 지금 상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열 에너지 필요해요. 그래서 열 에너지 흡수죠. 그 다음에 어는 점. 어는 점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무엇으로? 고체가 되면서 응고가 되죠. 근데 더 좀 운동이 조금 더 이게 뭐라 그래? 둔한 상태로 되는 거죠. 그럼 운동을 둔하게 한다. 열 에너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거든요. 이때는 응고열 방출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열 에너지 내보내는 거예요. 이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 누구랑 비교하는 걸로 나올 거냐면 물, 즉 순물질과 비교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물을 가열을 하게 되면은 몇 도에서? 약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죠. 자, 끓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물 같은 경우엔 나란하게 나타납니다. 이유는 요거 내가 받은 열 에너지 상태 변화에 쓰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죠. 온도 변화 일으키지 않고 물이면 이제 액체죠. 액체가 이제 기체가 되면서 입자가 멀어져야 돼. 그러면 그때 서로 잡아당겼던 인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요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온도 변화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소금물이야. 소금물의 경우에는 지금 온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일정한 끓는 점 없어요, 우선. 혼합물은 끓는 점이 없고 그 대신에 온도가 점점 높아지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물이 이렇게 끓어야 돼. 근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소금 알갱이가 있었단 얘기야. 근데 소금이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는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물과 소금은 친하다는 얘기고 서로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끌리고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소금이 이거 기체가 돼서 나가는 걸 어떻게 할까? 방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더더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높아지냐? 여기에서 물이 무엇으로 변할 때? 수증기로 변할 때 소금물도 마찬가지로 수증기만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소금은 더 많아지고 주변에 있는 물을 더 방해하기 쉽겠죠. 그럼 물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온도가 더더더 높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혼합물일 경우에는 끓는 점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는데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얘에 보면은 달걀을 삶을 때 소금을 넣는 거, 그 다음에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넣는 것도 무엇인가 혼합물로 만들게 되면 온도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면 음식물이 훨씬 더 어떻게 익을까? 더 빨리 익을 수 있겠지. 그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고체와 액체 혼합물. 그 다음에 이거는 물이죠. 이번에는 끓는 점이 아니라 어는 점이죠. 어는 점 이용하는 거 볼게요. 자, 물 경우에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몇 도씨가 되면 0도씨가 되면 얼기 시작해서 이렇게 수평한 온도를 내보냅니다. 저기 나타내죠. 자, 그러면 이거 뭐냐면 물입자가 있었고 얘가 얼음이 되면서 입자들 간에 어떤 틀을 갖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필요 없는 에너지 방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냉각하는 거죠. 우선 물을 얼음으로 만들면 춥게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추운데 물입자가 방출하는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이 난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냉각 시간이라고 나오죠. 냉각을 하더라도 물이 얼면서 필요 없는 에너지 방출하는 거죠. 응고열 방출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소금물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 물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소금이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염화이온하고 나트륨이온이 섞여 있는 건데 이렇게 물끼리 뭉쳐야지만 얼음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 껴져 있어. 그러면 서로도 어떻게 잡아당겨야 돼? 더 심하게 잡아당겨야 되겠죠. 물끼리. 그러면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온도가 더 낮은 거를 이용을 해서 잘 얼지 않아야 하는 경우 있죠. 그때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자동차에 냉각수가 필요해요. 거기에 넣는 부동액입니다. 자, 자동차 엔진 돌리면 당연히 연료 쓰기 때문에 뜨거워. 그냥 그대로 두면 자동차는 이제 다니는 폭탄 같은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가 있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추워. 영하 온도야. 그러면 그 냉각수 물만 있으면 그 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얼 수 있겠지. 그 어늘면 그런 역할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서 첨가를 해서 어는 점이 내려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눈 오는 날 염화 칼슘을 뿌리는 경우예요. 자, 우선 눈 오면은 눈이 더 작기 때문에 금방 녹아요. 많이 와도 녹죠. 그럼 새벽에 녹아서 걔네들 막 얼음이 돼. 그럼 밖에 사람, 자동차 아무것도 다니지 못하죠. 그러면 거기 위에 미리 무엇을 뿌려놓으면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면 잘 얼지 않기 때문에 눈이 어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겠죠. 자, 옆에 6번까지 풀어주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62쪽에 끓는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한 거는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에 해당하는 끓는 점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순물질에 대한 끓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물질의 끓는 점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타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물질보다는 주변의 조건, 특히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양에 대한 거거든요. 자, 우선 보면은 양이 다르더라도요. 결론부터 써볼게요.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 양이 다르더라도 끓는 점은 무엇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대신에 끓는 점에 도달하는 무슨 차이가 날 거냐면 시간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얘기는 양이 적은 경우에는 더 빨리 도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양이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더 늦게 도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책에 보면 두 개 나와 있죠. 메탄올과 에탄올 나와 있어요. 자, 메탄올은 지금 약 몇 도 정도냐면은 63도 정도 되죠. 메탄올은 약 63도 정도. 그 다음에 에탄올은 약 78도 정도죠.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물질은 끓는 점이 다 다르다예요. 물질의 고유 특성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이긴 에탄올인데 끓는 점은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앞에 있는 거는 몇 밀리리터고 5밀리리터고 두 번째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10밀리리터예요. 즉 동일한 무엇이기 때문에 동일한 에탄올이기 때문에 끓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 차이가 나기 때문에 5밀리리터가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10밀리리터가 나중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그래프 이용해서 문제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거기 플러스 강의 1번처럼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열 시간에 대한 온도 이렇게 나타내주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경우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A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구간이 없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그치? 이런 경우에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점점 상승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얘는 순물질 아닙니다. 그러면 순물질이 아니라 무슨 물질이다? 혼합물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근데 지금 B하고 C 같은 경우, D 같은 경우는 평평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B와 C와 D는 얘네 둘 다 순물질입니다. 평평한 구간 있죠. 그렇지만 B와 C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부분의 온도까지 어떻게 나타나?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럼 이런 거는 같은 물질이야. 같은 물질인데 양으로 따진다면은 B의 양보다는 누구의 양이 많은 거? C의 양이 많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압력에 대한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압력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변 기압입니다. 즉
즉 주변에 의해서 주변 공기가 누르는 힘이에요. 이렇게 알아두고 해야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자, 우선 끓는다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부터 보면, 끓는다는 얘기는 액체가 무엇으로 변해서 기체로 변해서 액체 표면뿐만이 아니라 요 내부에 있는 입자까지 무엇으로 기체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액체 전체적으로. 근데 주변에 누가 누르게 되면은, 기압이 누르게 되면은 잘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우리가 물 100도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만 100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변 기압이 만약에 높은 경우, 기체들 다 빠져나가지 못해. 그럼 다 빠져나가려면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럼 에너지가 많아야 되고 열 에너지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1학년 내용이죠. 입자의 운동은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더 활발합니다. 그거랑 연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주변에 누르는 애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많은 열 에너지 필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끓는 점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끓는 점 변하니까 물질의 특성이 아니냐, 이거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한 그 온도를, 끓는 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압력마다 끓는 점 다르더라도 동일한 압력이면 끓는 점 안 변해.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첫 번째 경우 있죠. 요거 이용하는 경우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러죠? 압력솥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요. 자, 압력솥 집에 있는 경우 꽤 있죠.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솥인데 뚜껑도 되게 두껍고 무거워요. 자, 두껍고 무겁다는 얘기는 기체가 나가지 못하게 꼭 눌렀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려서 밀폐까지 해놓죠. 그러면은 이 안에 뭐 물이나 밥이나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넣고 가열하게 되면 증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증기들이 나갈 수 없어요. 그럼 이 증기들 자체가 기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끓는 점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음식이 금방 데울 수 있고 우리가 조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지. 나가는데 그거를 제한적으로 두는 거예요. 여기 뽀꾸뽀꾸 하면서 움직이죠. 본 적 있어요, 혹시? 이게 꼭지가 이렇게 계속 회전하면서 기체는 조금씩 빼줘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터져. 그래서 조금씩 빼주는 거지, 이 안에 기압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게끔만 해주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않게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 기압이 끓는 점 낮아지는 거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산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밥을 하는 경우예요. 자, 산에서 밥을 한다.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가 이만큼 공기가 있었다. 올라가면 올라가서 공기수가 줄어듭니다. 그럼 기압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공기가 눌러내는데 공기수가 별로 없어. 그럼 기압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물이 원래는 100도씨에서 끓어야 되는데 100도씨보다 어떤 온도에서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밥을 하게 되면 미지근한 물에 쌀을 담가 놓은 거랑 똑같은 거겠죠. 밥 익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캠핑 같은 거 가서 밥을 할 경우에는 여기 돌덩이 같은 걸 얹어서 조금 어느 정도 압력을 주어서 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우선은 거기 중요한 거 줄 먼저 칠게요.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의 특징 보면, 자, 두 번째 점 있죠. 같은 물질일 경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거 별표해 주셔야 돼요. 자, 녹는 점은 고체가 무엇으로? 액체로. 그 다음에 어는 점은 그거의 반대죠. 액체가 무엇으로? 고체로. 자,
녹는 점부터 보면 고체가 인력을 끊어서 액체로 만드는 거지. 그럼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되려면 끊어낸 인력만큼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즉 동일한 상태인데 변하는 방향만 다르는 거죠. 즉 고체와 액체 사이에서 일어난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둘이 주고받는 에너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일 경우에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항상 같아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밑에 보면 그래프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열 구간, 그 다음에 두 번째 냉각 구간 이렇게 볼게요. 자, 고체를 가열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온도가 돼서 녹는 점에 도달하는 순간 온도가 일정하게 되죠. 자, 이때는 고체와 무엇이 공전하는 거고 액체가 공전하는 거고, 내가 받은 가열에 의해서 받은 무엇은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무엇에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는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두 상태가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고체와 액체 공존하는 거고, 다 변한 경우에는 다시 온도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이때는 액체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가열에서 액체로 변한 거를 이번에 냉각하는 거라고 볼게요. 냉각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좀 낮아지겠죠. 액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녹는 점과 동일한 온도에서 응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열에 의한 요 온도가 녹는 점이라면 냉각에 의한 무슨 온도도 어는 점도 둘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는 이제 액체가 무엇으로 변하면서 고체로 변하면서 두 상태가 공존을 하는 거고, 이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필요 없으니까. 열 에너지 방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냉각을 하면 온도가 더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물이 또는 액체가 열 에너지 방출하고 있으니까 주변을 조금씩 데피고 있는 거죠. 그 온도가 더 낮아지는 거 방지해서 일정하게. 이것도 1학년 내용이죠. 그래서 열 에너지 방출하면서 상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온도를 이제 충분히 고체로 전부 다 바꾸고 나면은 이때부터 다시 고체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상온에서의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 상온이라고 하면은 우리 평상시 실내 온도라고 보시면 되고 20에서 25도씨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온도가 나오겠죠.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여기에서 유의되는 거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 에너지 양도 어떻다?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채워야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녹는 점, 여기에 끓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A와 B와 C가 있을 때, 자,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도씨 끓는 거 115도씨,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0도, 그 다음에 끓는 점 마이너스 50도,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1111도씨, 끓는 거는 3000도씨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상온의 위치부터 찾을 거거든요. 자, 상온은 20에서 25도씨고 A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존재하게 되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더 높은 온도가 상온에 위치하게 되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도 지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 아까 채워야 된다는 얘기라고 했었죠. 자, 상온 요 에너지는 녹는 점만큼은 채울 수 있지만 끓는 점만큼은 채우지 못해. 그러면 끓기 전 상태겠죠. 그럼 무슨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채워서 끓는 점도 에너지 다 채워있는 상온이야.
그러면 얘는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근데 C는 녹는 점도 못 채웠어. 그럼 얘는 못 녹였다는 얘기겠죠.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쉬는 시간 후에 63쪽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64쪽부터 해서 그 67쪽 있죠. 개인 내신 쑥쑥 실력 탄탄 요거 과제예요. 과제고 다음 주에 해오시면 되고 내가 프린트 안 한 것 같은데 이따가 저기 요거 진도 다 나가면 내가 오늘 이따 클리닉 그거 프린트 해줄게요. 그것까지 과제로 해오셔야 돼요. 알겠지? 자, 뒤에 68쪽 볼게요. 68쪽 밀도 부분. 자, 우선 밀도라고 하면은 빽빽한 정도예요. 한문으로. 빽빽한 밀에다가 뭐 정도 소자 여기 쓰겠죠. 근데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밀도라고 하면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 부피 안에 즉 정해진 부피 속에 얼마큼 무거운 질량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이제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부피와 질량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부피라고 하면은 물질이 가지는 공간입니다. 물질이 가지는 공간이고, 이제 밀리리터나 또는 리터, 그 다음에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이제 부피라고 보시면 되고, 질량이라고 하면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고유한 양, 킬로그램이나 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와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 아니에요. 내가 부피 많이 떠오면 되고 질량 많이 가지고 오면 되겠죠. 물질의 특성은 아닙니다. 근데 부피와 부피와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은 밀도는 물질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차이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부피 단위 있죠. 그 다음에 질량 단위 체크해 주시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부피 측정하는 경우 첫 번째 고체인 경우 있죠. 고체인 경우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죠. 그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고체인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야. 일정 모양이 아닌 경우에는 눈금 실린더에서 물 이용합니다. 자, 요거 뭐냐면 눈금 실린더 안에 우리가 액체를 부어가지고 요거 액체를 읽어서 액체의 부피를 우리가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에는 눈금 실린더나 또는 피펫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 완전 큰 스포이트처럼 생겨서 여기 눈금이 전부 다 달려있는 거예요. 요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부피 플라스크라고 해서 요렇게 플라스크 호리병처럼 생겼고 여기 눈금이 딱 하나 있어. 그럼 여기 옆에 1리터라고 적혀있으면 여기까지 눈금 맞추면 1리터. 만약에 500ml라고 써있으면 500ml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특수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런 눈금 실린더를 이용을 하고, 눈금 실린더 읽는 거 전부 알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다 그러면 어디 부분 읽어주면 되고, 여기 아랫부분 내가 눈 이렇게 되게끔 수평이 되게끔 읽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액체가 위로 볼록하다, 수온이 이렇게 위로 볼록하거든요. 물이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면, 그럼 여기도 가장 윗부분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25ml였다. 근데 내가 어떤 모양 희한한 애를 여기다가 넣었더니 액체가 어떻게 됐고 위쪽으로 올라왔고 여기가 37ml였다. 그럼 액체 고유한 부피가 25ml였다면 늘어난 양 얼마만큼? 12ml만큼 고체의 부피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고체에서는 조금 유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이거 물에 녹으면 이 고체에 물 이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에 녹으면? 이용할 수 없어요. 넣으면 바로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안 보일 거 아니야. 이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모든 고체가 밑으로 가라앉을까? 그건 아닐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부피 변화를 크게 주지 않는 철사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눌러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체도 부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이제 부피 측정하는 이제 도구 같은 걸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질량 측정 볼게요. 우리 액체랑 기체, 액체랑 고체에 대해서 볼 거니까 이쪽에 질량 측정 볼게요. 자, 질량은 윗접시 저울 또는 그 전자저울 사용합니다. 윗접시 저울 같은 경우에 양쪽에 이렇게 팔이 올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이쪽에 물체 넣어놓고 이쪽에 분동을 올려놓죠. 분동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걸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분동 올려놓을 때는 내가 물체의 질량은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가장 크고 무거운 거 먼저 올려놔요. 근데 너무 치우쳤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씩 더 가벼운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작은 분동으로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올려져 있는 분동의 개수의 질량을 다 더해주면 물체의 질량과 같습니다. 고체 같은 거 이렇게 측정해 주시면 돼요. 전체저울로 해도 상관없죠. 전자저울에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지금 눈금이 나타나게끔 만들어 놓죠. 그럼 내가 모양이 좀 일정하고 그냥 한 덩어리다 그러면 여기다 바로 올려놓으셔도 되고, 만약에 가루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다시 따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거름종이 같은 거 올려놓고 0점 맞춘 다음에 가루 부어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미 가루가 거름종이에 있어.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거름종이 질량만큼 빼주시면 되겠죠. 액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액체 같은 경우에 질량 측정할 때 비커 이용하죠. 그래서 비커에 아직 붓기 전이다. 그 비커를 눈금 실린더랜다.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0.1mm 맞춰준 다음에 액체를 부어서 질량을 측정하거나, 이미 비커 안에 부어져 있어. 그럼 다시 빼기 좀 그렇잖아. 그런 경우에는 다 전체적으로 해준 다음에 비커 무게, 비커 질량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 밀도 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이거 단위라는 말은 한 번씩 계속 나와요. 그냥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속력. 우리 속력 구할 때 뭐분에 뭐 쓰지? 속력? 거속시니까 시간분의 거리로 나와요. 식으로 쓰면 시간분의 거리고, 이걸 말로 표현하려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1초에 몇 미터 갔는지,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갔는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식 형태 얘랑 얘랑 똑같아. 설명하는 게 똑같잖아. 그래서 밀도는 뭐분의 뭐로 나오냐면은 부피분의 질량으로 나와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요거 별표 쳐주셔야 돼요. 이거 식 모르면 안 돼요. 식 모르시면 안 되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근데 여기 밀도 단위 따로 없습니다. 질량 단위, 부피 단위 그냥 써요. 그냥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리터를 갖고 왔더니 얘가 질량이 500g이었어. 그럼 밀도 어떻게 구하면 되면 3리터분의 500g 해가지고 3분의 500g per 리터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정해진 단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적어놓고서 킬로그램 per 리터로 구해라 라고 하면 단위를 미리 바꿔주면 되겠죠. 3리터고 500g은 얼마이기 때문에 0.5kg이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바꿔서 계산해 주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하는 단위로 바꿔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 나와 있어요. 밀도식 밑에. 그거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거? 그 옆에다가 쓰세요. 물질의 특성이다.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즉 같은 물질이라면 양 얼마건 하던 상관없어. 밀도는 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그거죠. 같은 물질의 경우 밀도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같은 물질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예시로 보고서 설명을 할게요. 자, 예로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A는 얼마일까? 2kg에 1리터고 그 다음에 B 물질을 내가 측정을 했더니 1리터에 3kg이야. 그럼 A의 밀도는 바로 계산 나오죠. 얼마예요? 2kg per 리터고 B의 밀도는 바로 계산하면 1리터분의 3kg이니까 3kg per 리터예요. 둘의 밀도가 다르니까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거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게 둘 중에 둘을 섞어놨을 경우에 누군 뜨고 누군 가라앉는 걸로 나올 거예요. 그거 누구랑 비교해 주셔야 되냐면 요거. 자, 1학년 거 내용 중에 중력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죠. 중력은 물체, 즉 질량을 가진 물체를 누가 끌어당기는 거야? 지구가 끌어당기는 거지. 그러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중력 어떻게 작용했어? 세게 작용했어. 그쵸?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어땠어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밀도가 어떤 거야? 더 크게 작용하게 되죠. 그럼 중력도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밀도가 크면 클수록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아래에 위치합니다. 그럼 반대로 밀도가 어떠면 어떨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위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 별표 쳐주셔야 돼요. 3번.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그 다음에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뜹니다. 이건 액체, 고체, 기체 할 것 없이 공통사항이에요. 요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그림에 지금 여러 가지 물질 섞어놓은 컵 하나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가장 밀도가 큰 게 가장 아래에 있는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무가 가장 위에 있죠. 그러면 걔는 밀도가 가장 어떤 물질? 작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그래프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래프에서는 X축, Y축에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 당연한 거죠. 어떤 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걸로 가지고 기울기 비교하는 거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이쪽에 X축에 부피 들어가고 Y축에 질량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는
이쪽에 질량이 들어가거나 이쪽에 부피가 들어가는 경우 바뀌는 거죠. 왜냐면은 요거 가지고 문제 그냥 무작정 풀면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X축, Y축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X축에 있는 누구분의 부피분의 Y축에 있는 질량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 자체가 누구랑 같은 거냐면 밀도랑 같겠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 A, 여기 B 물질이 있다면 기울기 A와 B 중에는 B가 더 커요. 그러면 밀도도 누가 더 큰 거? A보다는 B가 더 큰 거.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여기가 1대2였다면 기울기가 1대2였다면 밀도도 1대2의 비율까지 동일하게 같습니다. 동일한 값을 갖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질량분의 부피로 나오겠죠. 기울기. 기울기는 질량분의 부피로서 밀도식을 봐서는 요거 뒤집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밀도가 아니라 밀도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A, B, C가 있을 때 기울기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크지만 밀도는 그거의 반비례죠. 이렇게 되면 반비례이기 때문에 C보다는 C가 가장 밀도가 작고 그 다음에 A가 가장 큰 밀도를 갖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비례식, 뭐 관계식으로 해서 이제 숫자로 구하는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완전한 비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울기가 1대 2대 3이었다. 그러면은 밀도도 1대 2대 3이에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역수로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만약에 기울기가 A 대 B 대 C가 1대 2대 3이다. 그러면은 밀도는 그거에 역수로 들어가게 되면 1분의 1 대 2분의 1 대 3분의 1로 들어가서 6대 3대 2가 됩니다. 이렇게 저기 반대로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 전기에서 오메 법칙 계산하는 거 그래프랑 완전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 연결 지어주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밀도의 특징 볼게요. 이거 지우고 삐져나오네. 자,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죠. 자, 밀도는 부피와 질량으로 표현되는 기본을 갖고 있지만, 자, 요 부피는 변할 수 있어요. 즉,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에는 밀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는 있냐면 기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는 부피가 변하죠. 온도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무엇과 온도와 압력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부피에 대해서 온도랑 나올 거거든요.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 입자들 운동 더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부피가 증가해요. 근데 밀도는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같은 질량인데 부피가 늘어났어.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밀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기체 운동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둔해지기 때문에 부피도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밀도가 오히려 커집니다. 거기 밀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의 상태예요. 이렇게 적을게요. 자,
자, 요거는 밀도 의미 중에서 뭘 조금 더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부피랑 뭐 질량보다는 무엇은 밀도란 쉽게 말하면 빽빽한 정도다. 요것만 조금 기억해 두셔도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고체랑 액체랑 무엇을 두었을 때 기체를 두었을 때 고체는 입자들이 이렇게 빽빽하고 액체는 조금 느슨하고 그 다음에 기체는 완전 멉니다. 그러면 밀도로 비교한다 라고 한다면 고체가 가장 크고 액체 그 다음에 기체예요. 일반적인 물질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도 누가 있냐면 예외 물질이 있을 수 있겠죠. 예외는 누구냐면은 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물질 뭐 대표적으로 양초 같은 파라핀으로 된 물질 있죠. 그런 경우에 내가 녹이게 되면 액체들이 위에 쌓여요. 그리고 여기 파라핀 액체에다가 파라핀 고체를 넣으면 아래로 가라앉거든요. 근데 우리 흔하게 보는 물 같은 경우에는 얼음물 만들 때 보면 물 위에 얼음이 이렇게 떠 있어. 고체인데 밀도가 더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이 액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고체가 되게 되면 일정한 형태를 만들어요. 육각형 같은 형태를 만드는데 여기 중간에 그냥 비워둡니다. 그럼 부피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거는 사도시에서의 물입니다. 액체죠. 액체가 밀도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얼음이에요. 고체인 얼음이 그 다음에 작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건 누구이다? 수증기인 기체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물질의 상태 보면은 밀도 변화 있죠. 그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예외 있죠. 질량이 같을 때 물과 얼음의 부피, 얼음이 더 부피가 커요. 그래서 물 가득 담은 페트병 얼리면 넘쳐서 얼던가 막 터지고 찢어지죠. 그 부피가 이제 가진 질량의 1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자, 옆에 보면 혼합물의 밀도도 있을 거예요. 자, 혼합물의 밀도. 자, 거기 보면은 달걀 나올 겁니다. 달걀. 자,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소금물 같은 거로 볼게요. 자, 소금물을 만들 때 물과 소금을 섞죠. 근데 얘네가 큰 입자 사이사이에 작은 입자가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부피는 조금 섞기 전보다는 조금 작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물이 만약에 100ml가 있었고 소금을 내가 20ml만큼 녹이면 소금물은 120이 아니라 120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와요. 그 얘기는 혼합물일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질량에 대한 효과보다는 누가 더 많이 나게 되는 거? 아니, 여기 아니구나. 부피에 대한 효과보다는 질량에 대한 효과가 더 많이 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죠. 질량이 커지게 되는 거죠. 즉, 무엇이 크면 클수록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더 많은 용질을 녹인 거죠. 그래서 밀도는 더 어떻게 작용한다?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진한 설탕물에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완전히 묽은 설탕물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진한 설탕물이 밀도가 더 클 거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 눈금 실린더 같은 거에다 진한 설탕물 부어 놓은 다음에 기울여서 연한 거 부어 놓으면 이렇게 층이 생기기도 해요. 층이 생기기도 하니까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밀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계란 같은 경우에도 이거예요. 자, 계란을 그냥 일반적으로 신선한 달걀을 물에다 넣으면 아래로 가라앉아요. 물보다는 계란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소금이나 설탕을 넣어서 여기 용액을, 물을 진하게, 농도가 진하게 만들면
여기에 그 계란보다는 밀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계란이 위로 점점 떠요. 이렇게. 내가 더 녹였어? 더 뜰 수 있겠지. 더 뜰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올라와 있는 거 별로야. 그럼 여기다가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묽게 변했겠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오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에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구명조끼 입으면 내가 물에 뜰 수 있다. 자, 위로 떴다는 얘기는 밀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벼운 구명조끼를 입었지만 부피는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위로 뜰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잠수부, 사람이죠. 사람은 바다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떠요, 위에. 그럼 잠수할 수 없어. 그래서 질량을, 부피를 작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질량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납덩이 같은 금속 덩어리를 허리나 이런 데 차고 내려갑니다. 자, 여기 풍선이에요. 이쪽에다 쓸게요. 자, 풍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헬륨을 집어넣는 경우, 그러니까 놀이동산 이런 데 가면 파는 풍선들이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입으로 분 풍선이 있어요. 헬륨은 공기 혼합물이긴 한데 평균 밀도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위로 뜨거든요. 근데 입으로 분 풍선은 이산화탄소 양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밀도가 좀 큰 기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분 풍선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체크 좀 해주세요. 가스 경보기죠.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는 천장 쪽에, 그 다음에 밀도가 큰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한다. 자, 요거 우리 혼합물 분리할 때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LNG라고 하면은 액화시킨 천연 기체예요. 가스예요. 그 다음에 LPG라고 하면은 액화시킨, 즉 기체를 액체처럼 만든 석유가스라고 합니다. 이거 LNG랑 LPG의 차이는 뭐냐면 LNG는 주로 메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LPG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인이나 그 다음에 또는 뷰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드는 방법도 좀 차이가 나요. L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유를 시추를 했을 때 밑에 보면 지층에 이렇게 만약에 원유가 담겨져 있었다. 원유 부분의 윗부분에서 우리가 취취할 수 있는 천연가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가스. 그래서 요거는 위에 떠 있죠. 그래서 밀도가 좀 작습니다. 근데 요 석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에 또 원유를 끓여서 그 중에 일부분의 물질을 불리는 거예요. 끓는 점을 이용을 해서. 근데 요 LPG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커요.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 요 LNG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유출되는 거는 주로 천장에 많이 달려있죠. 그래서 만약에 유출됐을 경우에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게 가장 빠르죠. 위에 있는 창문 열고. 근데 LPG 같은 경우는 주로 상업용으로 사용해요. 그 음식점 등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가스 누출 경보기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겠죠. 아래쪽에 이제 가라앉을 테니까. 왜냐면 밀도가 큰 기체라서. 자, 오늘 69쪽 풀어주세요. 69쪽. 그거 2번에 3번이요? 잠깐 볼게요.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부피분의 질량이죠.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쵸? 이거잖아. 부피는 같고 질량이 작으면 밀도 작겠지? 또 질문 있어요? 질문 또 없어요? 자, 뒷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에 1, 2, 3번 풀어주세요.